근데 그리샤가 여기서 딱 끼어들면서 아니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속삭여도 들리겠지만 저 뒤에 있는 불쌍한 손님도 그 손님들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리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르초보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배우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 배우에게 적응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네. 자, 제 11장 적응입니다. 적응은 여러분들 그냥 적응하다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책에 조정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조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냥 적응이 우리가 느끼기엔 가장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적응하다. 그리고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그 상황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어떡하지?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연출 선생님께서 적응이라고 쓰인 커다란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셨대요. 그것을 보신 연출 선생님은 제일 먼저 바냐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답니다. 자, 너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싶어. 지금 기차가 2시에 딱 떠날 건데 지금 시간은 1시야. 수업 도중인데 잠깐 빠져나가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할래? 문제는 선생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속여 넘겨야 돼. 자,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스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근심에 잠기거나 우울한 신용을 하거나 아픈 척하면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무슨 일인데? 라고 막 물을 거고 그걸 이제 거짓말로 둘러대서 마녀가 진짜 아픈 것 같으니까 집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내가 속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도와줄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오케이 하고 막 익살맞은 짓을 막 갑자기 하다가 막 껑충껑충하고 춤추더니 갑자기 발을 탁 헛디디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한쪽 다리를 붙들고 막 너무 막 서 있는데 막 이러는데 우리가 왜 발에 딱 찡기면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장승처럼 서 있는데 얼굴이 너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대. 처음에 친구들은 바냐가 우리를 속이려고 꿍꿍이 수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인가 싶어서 가서 도와주려고 또 하고 근데 코스차는 이제 살짝 바냐의 얼굴에서 찡긋 스쳐가는 눈길이 탁 포착이 된데 이게 얘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이걸 확 알아들었대. 그래서 코스차는 이제 달려가지 않았대. 다른 애들은 이제 막 바냐를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바냐는 누구도 자기 다리를 못 만지게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리고 아픈 다리로 이렇게 살짝 걸어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막 비명을 질러 했고 바냐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선생님과 코스차는 와, 쟤 진짜 아파서 저러나? 아니면 진짜 저거 연기인가? 막 의심스러워서 서로를 막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되게 연기를 엄청 잘했나 봐요. 그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바냐는 어렵사리 무대를 딱 내려왔대요. 사람들이 막 겨드랑이 부축해주고 이렇게 걸었대요. 그러더니 무대 밖을 딱 나오자마자 깡충깡충 춤을 추면서 배를 잡고 막 웃기 시작하면서 정말 막 이 살아있는 느낌을 막 내가 느꼈다 막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했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이제 완전 속았거든. 근데 이게 연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바냐가 굉장히 연기를 잘한 거지. 그래서 막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대요. 연출 선생님께서 자 바냐가 왜 박수를 받았을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유는 주어진 상황에 옳게 적응하는 법을 찾아내서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하게 될 이 적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양한 상호관계를 조정할 때와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책으로 사용하는 내적 외적인 인간적인 수단이라. 자, 이 말이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은 이제 상호 관계를 조정할 때, 그러니까 조정할 때, 조절할 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위한 보완책이랍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보완책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적 외적인 인간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조정하다, 뭐 조절하다, 순응하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방금 반야의 행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 일찍 수업을 빠져나가려고 꾀를 내어 자신의 처한 상황을 헤쳐나간 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샤가 그러면 적응이 속임수인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적응의 기능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첫째, 네, 그래. 어떤 면으로는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응이란 내적 감정과 사상의 생생한 표현인 거고, 셋째, 적응은 배우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넷째, 적응은 상대 배우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도 한다. 다섯째, 적응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말로 하기는 곤란한 어떤 그런 방사선을 포함한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기능이 굉장히 수없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코스차 너는 되게 높은 사람이야. 고위층 인사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뭘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하자. 나는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너는 나를 전혀 알지를 못해. 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띌 수 있을까? 나는 자네의 주의를 내게 꼭 붙들어서 내 의도대로 끌고 가야만 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짧은 접촉을 강화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한테 호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네의 마음속, 자네의 감정, 자네의 관심사, 자네의 상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네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되죠? 내가 만약에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마음에 눈에 내 절박한 사정과 유사한 영상을 떠오르기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의 관심이 나한테 쏠릴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거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의 삶을 감지해야 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적응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를 보다 뚜렷하게 표현하는 일이래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은폐 또는 위장할 때도 이런 수단이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라고 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품고 있는 앙심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위장하고 은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검찰관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교묘히 은폐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수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 배우에게는 심지어 자기 교감을 포함해서 온갖 형태의 교감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심리 상태와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알아서 적응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리샤가 그런데요, 결국은 이 모든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체험하는 정서의 온갖 섬세한 차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우리가 서로 교감할 때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말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감정은 말이 남겨놓은 여백을 채우고 남겨진 공백을 마무리하기도 하지. 또 어떤 친구가 물었대요. 그러면 사용하는 적응 수단이 다 많으면 말도 하고 뭐 표정도 짓고 제스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사선도 쏘고 이런 식으로 적응 수단이 많으면 다른 사람과 교감이 강하고 완벽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있잖아. 양이 아니고 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배우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요. 그 특징은 그 배우만의 것이고 다양한 원천에서 당연하죠. 살아온 삶이 다 다를 테니까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치도 각양각색이래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거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 성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등등등. 여러분 또 놀잔 지님, 써니짱님, 덕배님, 여름님, 연님.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고유한 유형이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나 세팅, 행위의 장소나 시간 뭐 이런 주어진 상황이 다 달라지면 사람들은 다 각자가 맞게 각자의 방식대로 그것에 맞게 적응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자네가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대낮에 여럿이 있을 때 적응 방식이 다르고요. 외국 땅에 도착하면 누구나 주변 환경에 적합해서 각자의 적응하는 법을 찾습니다. 그쵸? 그것도 다 다르죠. 놀자님, 지님, 써니짱 다 다르겠죠. 자, 배우가 표현하는 모든 감정은요, 그 나름대로 미묘한 형태의 조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경우처럼 어떠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든 나름대로는 다 각자에 맞게 독특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자님이 지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지님에 맞게 적응해서 반응을 할 것이고, 놀자님이 써니짱님을 만나면 지님이랑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상황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게 우리는 상황을 살아가요. 우린 사회적 동물 아니에요. 그것이 가상의 대상과의 의사소통이든 대상이 눈앞에 있든 없든 다 마찬가지. 우리 배우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오감, 5가지의 감각 모두와 우리의 내적, 외적 구성 요소를 전부 사용합니다. 네, 이거 말은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는 방사선을 주고받고 두 눈, 표정, 목소리, 억양, 손, 손가락,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든 필요하다 싶을 때 배우는 거기에 맞게 적응해 나가죠. 자, 배우들 중에서는요, 인간 정서의 모든 측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는 재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쓰는 표현 수단도 굉장히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친한 사람들과 연습을 할 때는 전혀 전달상에 문제가 없는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걸 표현을 못하면서 적응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긴장에 따른.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조정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적응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조정 횟수가 많지 않은 배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들의 효과는 힘과 예리함을 잃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착착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10대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20, 30대, 40대 그런 걸 적응해내기 쉽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 횟수가 너무 적어서 모든 그런 순간에 다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타고난 재능이 또 부족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적응 부족의 예를 지금 3가지 들어주셨는데 이 3가지 말고도 많겠죠. 자, 일반인들도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적응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만 해도 많은 적응을 했겠죠. 한 사람도 안 만났으면, 네, 요즘 시국이 이런지라 한 사람도 안 만났으면 또 모르겠지만 사람을 하나라도 만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응할 거 아니겠어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배우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런 적응력이 필요하겠어요? 배우뿐만 아니라 성우는 진짜 더 적응력이 많지. 왜냐면 연극 배우, 영화 배우들은 사실 1년에 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우리 성우는 하루에도 한 3-4개의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들 중에서 가장 적응력이 필요한 존재가 나는 성우가 아닐까 싶네. 그래서 우리 배우는 계속 상호 간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조정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적응의 질이라고 해요. 질. 다시 말해서 적응에는 발랄함, 다채로움, 대담함, 우아함, 섬세함, 정교함, 그리고 멋이 있어야 되는데, 멋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멋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이럴 때 있지. 촌스럽다. 그래, 간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거는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냐?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우리 배우는 예술가라고 했고 예술로서 승화시킬 수 있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멋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멋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멋스러움이. 자, 근데 아까 이제 반야가 이제 다리 아픈 그 연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야가 한 건
발랄한 적응이야. 대담하다 싶을 정도로 발랄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런 적응 말고도 여러 가지 적응이 있을 거야. 뭐, 자, 소니아, 그리샤, 바실리, 너희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돈 타버리는 장면 있죠. 그거를 연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딱 시켜요. 그래서 소니아는 그 연기 또 하기 싫다 뭐 이러면서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는데 그리샤랑 바실리는 안 일어나는 거야.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위기 싸해진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러면 선생님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대요. 기나긴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된 소니아는 뭔가를 말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말씨를 좀 부드럽게 하고 여자들만의 수법을 써나갔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성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좀 감추려고 소냐는 눈을 내리깔고 오케스트라석 의자의 번호판만 계속 만지작 우리가 좀 뻘쭘할 때 그러잖아. 만지작 하고 한참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없다가 그러더니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가리고는 고개를 싹 돌려버렸대. 근데도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 공백을 채우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또 가볍게 웃어 넘겨보려고 소니아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 연습 우리가 신물이 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기 신물이 난다고 써 있어서 좀 세 보이지만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거 좀 지겨워서 그래요. 이거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연습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출쌤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안 해도 돼. 난 이미 다 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냐가 뭘 다 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적응을 보고 싶었잖아. 바냐가 아까 대담한 적응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너의 적응은 좀 더 보다 정교하고 정밀하고 내적 외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너는 매우 끈기 있게 자신의 설득력을 총동원해서 사용했네. 자신의 원망과 눈물을 소냐는 효과적으로 이용했대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슬쩍슬쩍 장난기를 가미해서 그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미세한 정서 변화를 선생님이 느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냐는 계속 자신을 재조정해 나갔대요. 자기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냐는 한 가지 방법이 좀 실패를 한 것 같으면 안 먹힌다 싶으면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도 써나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소냐가 이제 난감하잖아. 다른 애들은 또 침묵하고 앉아있고 그리샤 뭐 이런 애들은 삐딱해서 이제 입도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소냐가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그래도 예의 있는 학생 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 기분 안 나쁘게 그러면서 친구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 얘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 적응이라는 말은 머리 굴러가는 소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선생님이 보기에 보고 싶었던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의 적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다라는 거죠. 자, 배우는 온갖 상황, 시간, 모든 인물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그리고 또 영리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면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할 뿐 아니라 내가 또 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섬세한 수단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아이를 우리가 상대한다 그러면 또 좀 다르게 말하겠죠. 자, 배우의 창조 작업에서 이와 같은 적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감정은 매우 깊고 강력하지만 정서 전달이 형편없는 배우가 있고요. 정서적 능력이 좀 떨어져도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효과를 내는 배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좋은 배우의 상은 앞에 건 것 같아. 정서가 굉장히 강력한 배우. 이걸 여러분들이 대부분 추구하시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선생님이 지금쯤 보면 적당한 어느 정도의 이제 정서 전달력은 표현력은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적응력인 것 같아요.
이 적응력이 대단한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2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바냐와 어떤 애주들을 하는데요. 자, 바냐, 나하고 같이 무대로 올라가서 지난번에 했던 연기를 좀 변형시켜보자 라고 해서 이제 무대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무대에 이제 바냐가 먼저 올라가고 선생님이 살짝 천천히 올라가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지켜봐 라고 하고 딱 올라갔대요. 바냐는 못 들었나 봐요. 자, 너는 너의 목표는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의 최대의 목표야. 나를 설득해서 네 뜻을 이뤄봐. 이런 식으로 탁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탁자 옆에 앉으시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서 그것을 읽는데 열중하셨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계속 읽으시는 거야. 바냐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온갖 묘기를 다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토르초프 선생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듯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바냐 또한 지칠 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얼굴에 괴로운 표정을 띈 채 긴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도 있어 봤고요. 그때 만약 토르초프 선생님이 바냐를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바냐를 가엾게 여기실 정도로 얘가 연기를 잘했는데도 선생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바냐가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윙으로 달려나갔고, 그 다음에 바냐는 어디 아픈 사람처럼 뭐 이렇게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다시 나타나기도 했대. 식은땀이 흐르는 듯 막 이마를 연신 훔쳐냈대. 그리고 바냐가 무너져 내리듯 선생님 곁에 와서 탁 앉았지만 토르초프 선생님은 계속 걔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바냐의 연기는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계속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대요. 바냐는 이제는 거의 지쳐서 죽을 지경이 됐대요.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마룻바닥으로 푹 그렇게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게 약간 과장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그 웃음을 터뜨렸어요. 근데도 연출 선생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바냐가 관객이 이렇게 탁 웃음이 터지니까 그 친구들을 웃기려고 묘안을 더 짜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바냐의 연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과장될수록 우리의 웃음소리는 커졌고, 바냐는 더욱 신이 나서 우리를 웃기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대요. 바로 그때가 토르초프 선생님이 기다리시던 때였다고 합니다. 딱 끊고 선생님이, 자,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조용히 시키시고 선생님은, 바냐의 중심 목표가 남보다 먼저 학교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잖아. 그의 모든 행동, 말, 아픈 척해서 나의 동정에 찬 주의를 끌려는 온갖 노력들은 그의 주 목적, 이 학교를 나가야 한다 라는 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행동은 이 목적에 잘 부합되었는데 슬프게도 관객이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바냐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그의 행동을 관객에게 적응시켜 나가기 시작했대요. 전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선생님 쪽이 아니라 그의 묘기에 환호하는 여러분 쪽으로, 관객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뭐가 됐어요?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냐가 기댈 곳이 과장밖에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첫 목적을 얻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시점에서 바냐의 적응이라는 수단은 보조물이라는 본래 기능을, 적응은 보조물이라고 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보조물이라고 했는데, 보조물이라는 본래 기능을 버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됨으로써 거짓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잘못된 연기는 무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여러분 단문할 때도 무지하게 볼 수 있죠. 뛰어난 적응 능력을 자신의 감정 전달보다 관객을 즐겁게 하려는 데 쓰는 배우들을 선생님은 얼마든지 알고 있다고 하고, 나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들은 자신의 적응 능력을 방금 바냐가 그랬듯이 개개 익살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들은 머리가 돌아가고 폭발적인 박수갈채, 터져나오는 폭소를 얻는 흥분 때문에 자신의 배역을 통째로 희생시키고 싶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이랑은 거리감이 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그 하는 거야, 개그. 그 배우들 연기 잘하죠. 개그맨들 연기 잘하잖아. 그래서 텔레비전 연기도 많이 나오시잖아. 그 연기가 관객을 웃기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죠. 그게 우리 배우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온갖 목적이 관객을 웃기기 위해 하는 것에 적응한단 말이에요. 관객에게 적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되면
배역을 희생시킨답니다. 그럼 개그맨들은 배역을 희생시켜도 돼요. 최종 목표가 관객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의미를 상실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된답니다. 자, 이처럼 배우에게 적응이라는 것은 위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 잘못 사용되는 예가 있는데 선생님 뭘 예를 들어주시냐면 오스트롭스키의 희곡 현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작품에서 마마예프 노인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은 할 일이 없어서 틈만 나면 아무나 붙잡고 충고를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그런 노인인 거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오막극인데 나올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사람을 붙잡고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감정을 끝없이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역할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설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사상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걸 계속 하면 되는데 이 연기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단조롭다라는 거야. 이게 단조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지루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사를 다양하게 칠까를 생각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대요. 여기에 예를 들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다양하게 조정을 막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 적응의 다양성에 역점이 주어지면 그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을 칠 때 다이나믹해야 돼. 다양한 연기를 해야 돼. 이런 것이 주 목적보다 커지면 그럼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배우들의 내적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는 엄격함을 통해서 이런저런 목표를 겨냥하겠다라고 잡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실제로 배우들이 내심으로 내뱉는 것은 내심이래요. 내심. 나는 엄격해지고 싶다로 연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단문이 있는데 이 남자의 마음을 잡고 싶은 그런 대사예요. 그러면 나는 되게 간절함, 처량하게 어떤 슬픈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은 그 남자의 마음을 잡는 걸 텐데 여러분들은 내가 처량한 연기를 잘하는 것, 내가 슬픈 연기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파로 빠지게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함이든 처량함이든 슬픔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배우의 참된 감정과 행동은 사라지고 가식적이고 과장된 것들이 대신 들어서게 돼요. 희곡이 의사소통을 하라고 부여한 인물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풋라이트 넘어 관객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청자를 향해서 랜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선을 타고 들어가서 청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죠. 네, 그러면 실제 적응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청중들과 하는 거래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자, 또 예를 들어 주십니다. 자, 자네가 어떤 집 꼭대기층에 살고 있다고 치자. 그 큰 길 건너에 자네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녀에게 전할까? 바람에 키스를 날려보낼 수도 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보고 싶다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제스처를 쳐줘 한번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막히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거리에 아무도 없고 그 여자가 혼자 창가에 딱 서 있는데 다른 창문들은 다 덧창이 내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리쳐 부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열려 있겠죠.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났다고 하자. 이 여인이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어. 탁 이렇게 지척에서 만났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 어디서 좀 만날 수 없겠냐라고 귓속말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이 만남이 그 여인의 어머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손이나 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은밀한 제스처를 써야 되는 거야. 말로 한다고 해도 들릴락말락 해야 되는 거. 엄마가 눈치채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길 건너에 사랑의 경쟁자가 딱 나타났대요. 그러면 자네는 그에게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여자를 먼저 차지할 거야. 같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여자의 어머니가 있건 말건 목청이 터지라고 사랑의 말을 막 부르짖는 막 그런 연기를 하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 여인도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그냥 연기만 막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나 진짜 몇 명 생각나네. 여러분들의 연기가 나랑 주고받았던 아웃 오브 안중. 등장인물은 아웃 오브 안중. 내가 하고 싶은 연기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보여주고 싶은 게 따로 있어. 그래서 또 등장인물은 아웃 오브 안중. 자,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짓, 이런 것을 배우들이 아주 태연스럽게 한답니다. 상대 배우들과 나란히 무대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표정, 목소리, 제스처, 행동을 잘못 조정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상대역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맨 뒤쪽에 앉아있는 관객과의 거리에 맞춰서 표정과 목소리, 행동 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샤가 여기서 딱 끼어들면서 아니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속삭여도 들리겠지만 저 뒤에 있는 불쌍한 손님들 왜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수록 저기 페이가 그 값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면서 얘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레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르츠보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배우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 배우에게 적응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니까 가장 중요한 의무겠죠. 뒷줄에 앉은 불쌍한 관객들에게 네가 다가가고 싶으면 목소리는 적절히 조정하면서 발음 잘하면 다 들려 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배우의 말에 관심을 갖고 대사의 내적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관객이 잘 듣는 거야. 귀에다가 그냥 소리 질러서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리게 하는 게 잘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가 소리 지르면 그 의미는 상실하고 관객은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 흥미도 잃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요. 모든 배우의 대사들이 다 100%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럴 때 있잖아.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는 방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다시 돌려보고 이럴 때가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어. 근데 다시 돌려봐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도 있어. 그러면 그거 못 들어서 우리가 내용 파악 못 합니까? 그 단어 못 들어가지고 그 배우에게 몰입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 말이 못 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뭐 받아 적는데 못 들어서 그게 궁금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굉장히 듣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 흐릿하게 지나가니까 궁금함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다시 돌려보기까지 하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흥미가 유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넘어갔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막 대사를 막 일관성 있게 막 쫙쫙쫙 꽂아 넣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감 같은 거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그 의무감이 강한 게 성운대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배우도 아니고 우린 성운대 이러면서 그게 더 이상하게 의무감이 더 큰 친구들이 있다. 심지어는 프로 성우보다 훨씬 더 의무감이 있어요. 프로 성우는 그런 생각 안 할걸? 마이크가 얘들아 억대 마이크도 있어. 너무나 그거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리샤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관객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또 이러는데 선생님은 그래 바로 그래서 배우는 지속적이고 명료하며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관객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 만약에 배우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한 제스처나 퍼즐을 써서 자신의 내적 감정과 상충되는 행동을 하면 관객은 지금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이러면서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아씨 이러면서 지쳐버린대. 그런 행동은 관객들이나 등장인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실증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안해. 지난주에 이제 덕배님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뭐가 많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아우 씨 못 듣겠다 이랬잖아. 그게 관객의 입장이 딱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뭐 너무 많아서 왜냐면 관객은 여러분들의 연기를 잘 들어주고 싶거든요. 집중해서 듣고 또 듣는데 여기서 한 번까지 또 롤러코스터로 계속 태워. 관객을. 그러면은 이제 못 하겠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관객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음 정확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객을 위하는 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건데, 연기를 잘하는 게 관객을 위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무대라는 것이 관객들을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의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상황 적응을 가로막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내 눈앞에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상황 적응을 내가 하려고 해도 그걸 방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배우들은 상투적이고 과장된 수법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투적이고 과장된 수법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극장에서 몰아내야 할 형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3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4단락까지 나오는데요. 이 네 번째 3단락 후반부터 4단락의 내용은 여러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냥 훑어만 드릴 거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1, 2, 그 다음 3단락 초반 부분에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대요. 적응은 의식적으로 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되기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나의 예술생애라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쓴 다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하자 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하더니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사람 살려라고 외쳤대. 근데 이 상황이 이게 사람 살려라는 상황과 아이가 죽은 것이 별로 그렇게 연관고리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 장면을 보는 모두가 그 어머니의 마음에 통감할 수가 있고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야. 이 어머니가 받은 이 충격과 이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이 정서가 대체 어떤 정서일까 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명장면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자, 이런 적응, 이 배우가 한 어떤 적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조정은 아무리 지성이 높고 아무리 테크닉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서가 극점에 이르는 순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창조되는 거야. 이 대단히 직접적이고 선명하고 설득력 있는 이런 유형이야말로 우리 배우들의 필요로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런 경험에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접근로는 직관과 잠재의식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감정이 무대에서 탁 돋보여진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관객이 기억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인상을 주겠어요. 이런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외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성. 자,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중요 대목에서 배우가 크고 명료하고 심각한 어조로 대사를 하겠거니 하고 예상을 한대요. 그쵸? 저러다가 저렇게 되겠거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뻔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된다, 저기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가 전혀 의외적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배역을 독특하게 처리했다고 하자. 이 흥미롭고 효과적인 기습 요소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렸네? 원래 가던 길이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이 방법이야말로 그 대목을 연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데 야, 저게 최고, 저게 정답이다, 저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아, 그 대사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난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배우가 어떤 예상 밖의 적응을 하면 사람들은 놀라고 즐거워한답니다. 자,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술에서는 잠재의식적 적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잠재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이런 적응이란 본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본능이라는 말이 좀 더 쉽기도 합니다. 이 본능이라는 경이로운 예술가의 산물이고 이런 적응은 거의 전부가 다 잠재의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잠재의식적 적응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걸출한 배우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 때나 잠재의식적 적응을 하지는 못하겠죠. 잠재의식적 적응은 영감을 받는 순간에 이루어질 텐데 영감을 받지 못할 때의 적응은 뭐 그냥 어느 정도만 잠재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뭐 한 50분 50분 너무 짧은가? 1시간 30분 동안 무대에 있다. 어떤 배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1시간 30분 동안 끝없이 상대 배우와 접촉을 하고 상호 간의 조정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배우가 쉴 새 없이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중에 잠재의식적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계속 막 잠재의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공연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끊임없이 사상, 감정, 조정을 교환하려고 할 때만 잠재의식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니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잠재의식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자,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보는 걸 이제 훈련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고 이제 5분이 지났어요. 5분 동안 침묵이 흐르고 끝이 났어요.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한테 그동안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제 약이 생각이 났대. 약.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약이 이 수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니까 관련 없습니다. 그럼 너 어디 아파? 그래서 그 약이 생각난 건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아픈데요. 그러면 그 생각이 왜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대.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은 가위를 생각했대. 그러니까 선생님 또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가위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너 뭐 옷이 뭐 뚫어지거나 해가지고 뭐 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뭐 가위가 생각난 거니? 그러니까 아니요, 뭐 저 옷 멀쩡해요. 그냥 가위를 리본이 달린 상자에 넣고 다시 그 상자를 트렁크에 넣고 잠가놨어요.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가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대. 그러니까 너 그러면 처음에는 가위 생각을 하다가 그 가위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추론해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가위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근데 어째서 그 가위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지? 라고 하니까 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친구도 그렇고 뒤에 친구도 그렇고 그 생각을 하게 된 라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바실리는 파인애플을 생각했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파인애플의 비늘 모양의 껍데기와 끝이 뾰족한 ip사귀가 야자수랑 참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또 물어봅니다. 파인애플이 왜 떠올랐을까? 너 뭐 최근에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아니, 약이든 가위든 파인애플이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애들이 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마치 밤하늘의 유성과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뿅 유성처럼 갑자기 불현듯 어떤 잠재의식이 톡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의식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 거는 네가 파인애플 얘기를 막 그때 할 때 몸을 막 비비 꼬면서 약간 자세가 이상하게 취해지던데 그게 왜 그러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그게 뭐 파인애플 얘기나 야자수 얘기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제스처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표현 같았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그게 과연 뭘까? 자네의 그 강렬한 사색적 눈빛 그리고 심각한 표정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건 대체 뭘까?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리던 모양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을까? 우리 모두를 차례차례 의미 있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어깨를 으쓱거렸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 모든 게 파인애플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바실리는 제가 그랬다고요? 이럴까?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래, 너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니까 바실리가 생각하다가 놀라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이러니까 뭐에 대한 놀라움? 뭐 자연의 기적, 뭐 파인애플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야자수랑 닮았구나. 뭐 이런 이게 놀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잠재의식이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읽으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런저런 자극에 의해서 어떤 관념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자극이 관념이 되고요. 그 관념은 잠재의식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념과 관념에 대한 자네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서 확실한 물리적 형상을 갖추고 이 형상이 이루어지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잠재의식을 통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구체구체 파고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불현듯 그렇게 잠재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생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의식적인 어떤 조정,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적응을 할 때도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잠재의식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지금 5분이 앉아 있었던 게 그게 무슨 무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뭐 때문에 뭐가 떠오르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잠재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주축이 되는 것이 좋겠죠. 무대에서는 잠재의식적, 직관적 그런 적응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좋은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볼 때는 의식적인 적응들이 훨씬 많더라. 그리고 안 좋은 예를 두 가지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2장 연기에서 예술로를 다룰 때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스텐실 연기, 그러니까 고무도장 연기, 그 다음에 기계적 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일단 둘 다 나쁜 거고요. 스텐실 연기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찍힌 도장 찍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과장된 연극에서 취해지는 어떤 습관인데 뭐 괴롭다 그러면 막 이러는 거, 막 이러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투적인 그 습관이 마치 맞는 것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300년 된 수법처럼 그렇게 싹 되는 건데 이 스텐실 연기에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도 사상도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냥 상투적이고 거짓되고 죽은 연기다라고 하시고요. 그다음 기계적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어떤 배우가 어떤 캐릭터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술집 여자를 내가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술집 여자는 아마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막 어떤 연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배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연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배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술집 여자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연기를 내가 막 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막연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쵸? 내가 그것을 좋은 연기는 아니지만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연출가가 술집 여자는 이렇게 맞아 너처럼 담배를 펴 술집 여자는 그래 너처럼 그렇게 다리를 꼬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어떤 의견을 딱 주면서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배우가 그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의식적이고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맞아 술집 여자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냥 어떤 제스처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술집 여자는 이렇게 한다. 술집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냥 그 행동을 그냥 하게 되는 그게 기계적 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으냐라고 한다면 기계적 연기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둘 다 안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둘 다 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달러 끝나기 전에 조금 중요한 내용.
있어서 요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의식적 조정을 할 때 비록 미미하긴 해도 반드시 잠재의식적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잠재의식적, 직관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적 적응이 눈에 띄고 그것이 고무도장이나 기기적 연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어떤 외적 이유로 연출자나 배우 등 충고에 의한 조정의 경우 의식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의식적 조정이 그럼 무조건 다 나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건데요. 연출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적으로 하라고 해도 이 페이지에서는 한번 울어줘 라고 한다든지 어떤 지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했다든지 이 배우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의식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시켰으니까 그냥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선 절대라고 써있네요. 절대 안 된대요. 그 사람들 식의 그 연출가의 그냥 약속으로 받아들여진 아니면 원본을 보고 그냥 캡처한 그런 식의 적응을 그냥 모사하려고 들지는 말라. 우리는 아까 다 고유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응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진짜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스텐실 기계적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4단락으로 넘어오면서 4단락 별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응을 자극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 좋은 예죠. 직관적 적응.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잠재의식적, 직관적 적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당연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역을 생활해내는 그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제, 우리 미끼라고도 했고요. 그렇죠? 자극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극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죠. 뭐 단위와 목표, 주의 집중, 뭐 있어요. 믿음과 진실감, 정석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극제죠. 우리가 배역을 생활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자극제들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극제를 통해서 우리가 잠재의식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침투해 들어갈 수 없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영역에 그 외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수 있는데 잠재의식이 왜 좋으냐? 잠재의식의 세계에서는요. 배우가 자연을 거스른다거나 자연 법칙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데요. 그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대. 그래서 어떠한 과장도 어떠한 거짓도 생길 수가 없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잠재의식적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반의식적 조정이에요. 반의식적 적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적인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적응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이런 심리 기술을 일부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드리는데요. 아까 소녀가 이제 선생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소냐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대단히 다양하게 어떤 적응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 연습을 우리도 해보자. 그런데 소녀가 썼던 그 적응을 써서는 안 돼. 소냐의 적응은 이미 벌어졌고 이미 효과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소냐의 적응은 이미 했기 때문에 효과를 상실했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상관없으니까 소냐의 적응을 대신하는 신선한 적응을 찾아봐 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다 못하고 옛 재료를 계속 반복했대. 그러니까 소냐 비스무리하게 계속 가는 거야. 소냐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뭐 거기서 거긴 거야. 뭐 새로울 게 없는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 단조로워. 이거 아니야. 뭐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없어? 신선한 거 없어? 라고 하는데 도저히 애들은 못 찾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 딱 뭐가 새로운 건지에 대한 개념도 전혀 와닿지 않았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자 받아 적어. 차분함, 흥분, 익살, 아이러니, 조롱, 시비 걸기, 비난, 변덕, 경멸, 절망, 위협, 환희, 인자함, 의심, 놀라움, 기대감, 불길함 등등등등등등 인간의 모든 심리 상태, 기분, 정서를 열거해 나가셨고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소냐한테
말씀하셨대요. 자, 이 목록에서 아무 단어나 하나를 지목해서 그 방식으로 적응해봐. 예를 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흥분해서 쳐봐. 이걸 익살스럽게 쳐봐. 이걸 아이러니하게 쳐봐. 이걸 시비 거는 투로 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골랐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자하게 이렇게 저렇게 연기를 했는데 레오라는 아이가 목소리도 되게 낭낭하고 사람을 녹이는 듯 했고 또 몸집도 뚱뚱하고 이래서 몸 전체에서 인자함이 배어나오면서 이걸로 이제 아까 선생님한테 소냐가 했던 말 있죠. 뭐 선생님 우리 이거 좀 지루한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인자하게 너무 느껴졌대. 그래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대. 그러니까 그래 바로 그렇게 새로 적응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소냐가 다른 단어를 또 지목합니다. 시비걸기였대요. 그러니까 이 시비걸기에 탁월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리샤였대요. 그래서 그리샤가 또 이걸 또 탁 했는데 또 너무 시비걸면서 아니 선생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또 먹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봐! 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다. 자 봐봐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이 직접 고른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걸 다 바꿔서 주어진 상황을 여러 가지를 다 바꿔서라도 다 적응은 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관계성을 바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색채와 명암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외성이라는 요소 또한 도움이 된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의외성. 의외성. 이라고 해도 우리의 예술가의 멋이 의외성 아닐까? 근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 의외성에 대한 개념을. 근데 그 개념에 다가가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뻔한 연기하는 게 그 외에 다른 루트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잘 안 나죠. 아까 소냐처럼. 그냥 소냐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이것저것 다 바꿔도 다 새로운 그림이 나올 텐데 아직 여러분들 덜 깨어서 그럴 겁니다. 네. 이런 잠재의식적 감정의 섬세한 명암을 반영하려면 얼굴, 목소리 또는 여타의 신체 기관은 뭐가 요구될까요? 얼마나 표현이 유연성을 지녀야 되고 얼마나 민감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단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뭐 시비 걸기 여러분들이 뭐 차분함, 흥분, 익살, 아이러니, 조롱, 시비 걸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차분한 거랑 흥분은 되는데 시비 거는 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안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잘해 어느 정도 숙지해낼 수 있는 배우라고 한다면 표현력도 있어야 될 거고 유연성도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하고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배우겠죠. 예술가로서 여러분의 표현력은 어디까지나 무대에서 다른 배우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조정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은 신체, 얼굴, 목소리를 적절히 준비시켜 두어야 할 필요성이 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은 뭐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체육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펜싱, 발성 연습, 각종 연습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좀 더 잘 알았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막 자리를 뜨려고 할 때 무대 커튼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거실이 이제 딱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벽면 이곳저곳에 무슨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우의 창조 과정의 요소들을 이렇게 막 적어놓은 플랜카드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내적 템포와 리듬, 내적 성격 묘사, 통제와 마무리, 내적 윤리와 규율, 무대의 매력, 논리와 일관성 이런 플래카드들이 쫙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렇게 쫙 이것들이 다 배우의 창조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고 이거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것들이야.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배운 것들도 굉장히 많지. 근데 어떻게 지금 너와 너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템포와 리듬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격 묘사 같은 걸 논의할 수가 있겠어. 니들 못 알아들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외적 템포와 리듬, 외적 성격 묘사를 다룬 뒤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외적 템포와 리듬 또는 외적인 성격 묘사는 여러분이 신체의 행동을 통해서 실증을 해낼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내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 먼저 하고 넘어오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또한 관객에게 제시될 때 지속적인 통제가 요구되는 희곡이나 배역을 맡아본 적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통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예술에 있어서의 윤리나 무대상의 규율을 다루는 것도 너희들이 무슨 의미가 없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설명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너희들은 수천 명의 관객에게 연극이 미치는 위력과 효과를 느껴본 적도 없는데 무대의 매력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니들이 뭘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 쭈루루루루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한테 별로 지금 설명해봤자 너희들은 모르고 논리와 일관성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웠어. 그치? 논리와 일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지.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코스자가 아니 논리와 일관성 우리가 배웠다고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거야. 야 뭔 소리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라는 마술이든지 주어진 상황을 공부할 때든지 신체 행동 연습할 때든지 주의 집중할 때든지 단위와 목표를 선별할 때 등 나는 줄기차게 논리와 일관성을 계속 요구를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중한 논리를 계속 요구를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단문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리와 일관성 계속 우리가 주구장창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얘기들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히 끼워 넣도록 하자. 자, 적응을 마무리하면서 배우가 창조 과정에서 필요한 내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은 일단 마무리를 하겠다. 다만 오늘 내가 제시한 그 내적 이런 정신 상태를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상세히 작업했던 요소들 못지않게 그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언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11장 적응이 끝났습니다.